네, 실시간 주요 정치 경제 이슈를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집중 토론하는 생방송 정치 분석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양쪽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송문희이고요. 제 오른쪽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왼쪽에 송국건 정치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나운서 김나연 아나운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문정권 털어내기 전면 게시입니다. 어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었는데요.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본 결과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유가족의 처절한 심정을 언급하며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네, 아나운서 보셨다시피 2020년에 그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되고 또 불태워서 시신이 소각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이 이대준 씨의 모친께서는 아들이 사망한 걸 끝까지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이 유족의 애달픈 심정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냐? 당시에는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차재원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방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피격 공무원의, 그러니까 지금 북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넘어간 부분이 자진 의사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근무 중에, 공무 수행 중에 배에서 실족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바다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조류에 의해서 흘러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군의 그러니까 이 지금 통신을 감청을 해서 얻은 정보, 소위 말하는 SI, 그러니까 특수 정보에 의해서 북한군이 그러니까 이 지금 피격 공무원이 월북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지금 월북 부분을 주장을 했죠. 특히 그리고 또 월북을 단정했던 또 다른 정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금 그 당시 그 피격 공무원이 그러니까 배 위에서 근무를 하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보통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를 잘 안 입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만약에 공무정 그러니까 실족에 의한 그러니까 지금 추락으로 떠내려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신었다고 하는 신발이 또 배에서 발견이 됐는데 신발이 가지런하게 그러니까 지금 놓여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발을 벗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정을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 전 정권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사실은 전 정권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SI 정보와 그리고 또 상황 정보를 근거로 한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가 내렸던 기관이 해경인데 해양경찰인데 해양경찰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자신들의 판단이 섣불렀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지금 SI 정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전 정권의 그러니까 월북 감청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피격 공무원이 설사 떠내려가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북한군에게 발견된 상황에서 이분 입장에서 상당히 살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얼떨결에 월북이라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북한군이 감청을 한 수십 시간의 그런 그 감청 자료 중에 한 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구명조끼라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어선 감시선이거든요. 거기에 근무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지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단순 실족이 아니고 이 자진 월북을 위한 하나의 준비 행위로 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신발 부분도 사실은 그 신발 자체가 이 지금 피격 공무원이 신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실관계의 다툼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 정권 때의 그런 월북의 판단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북한 정권을 의식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느냐,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차 교수님의 의견은 좀 이따 한번 여쭤보고요. 분명히 평론가께서 네. 답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건 그때와 지금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때는 월북이라고 하고 해양경찰청이 지금은 어떻게 월북이 아니라고 하느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도 월북이라고 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네 가지입니다. 뭐 신발이 가지런에 놓여 있었다, 구명정을 타고 있었다, 모르고 또 감청해서 네 가지인데, 자,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해경이 지금 바뀐 게 아니고 그때 처음가 나중 발표가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 인천해양청에서 발표를 할 때는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양청 본청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가 다 있고 나서 본청에서 발표할 때는 완전히 월북으로 몰아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월북의 증거라고 하면서 어떤 뭐 그 도박, 그리고 도박 빚 이야기하고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월북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그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브리핑을 하니까 정보위에서.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해양경찰청이 1년 9개월 동안 계속 자체 조사를 해온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점검 받겠다고 번복을 한 게 아니고 1년 9개월 동안 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발이 가지런히 있었다. 그것은 그 바닥이 미끄러니, 배 안에서 미끄러니 이제 그 맨발로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구명조끼는 장시 착용하고 있다가 실족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공황장애, 뭐 도박, 중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자문회의 기록을 보면은 이게 도박 중독이라고 한 사람은 3명 중에서 1명이고 공황장애 이것도 6명의 자문위원 중에서 1명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이제 그런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 감춰놓고 월북으로 몰아갔는데 해양경찰청 자체 조사에서 그런 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도 정부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측면도 있지만 해양경찰청의 자체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참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어떤 상황이나 팩트는 하나일 텐데 그 똑같은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 어떤 거는 월북을 추정하는 걸로 사용되고 어떤 거는 추정할 수 없다고 사용되는데 유독히 또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음모론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쉽게 OX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당시 이 사건이 너무 섣부르게 월북을 추정했고 정부의 과실이 많았다라는 답에 대해서는 OX 한번 들어주시죠. OX. 저는 뭐 사실은 좀 섣불른 판단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게 X인데 X 이유가 그 가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과실이 아니고 의도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집착했던 게 종전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6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6시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납포됐을 때부터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납포되고 사살된 그 다음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했죠. 종전선언에 대해서 전 세계의 협조를 구하는. 그래서 종전선언에 이렇게 그때 목을 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면은 불리하니까 이거 북송을 그러니까는 자진 월북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이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월북 프레임을 계속 씌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실책이 아니고 오히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생각을 해서 의도된
기획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한쪽은 섣부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거의 이거는 의도다. 당시의 어떤 의도가 명확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이 우리가 6시간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최근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10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팩트 체크 하고요. 그리고 유엔 총회 화상 연설한 것도 그 전에 미리 녹화를 해놨던 거를 가져갔다라는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녹화를 했지만 네, 그런데 이걸 그 틀느냐 상황에, 마느냐 그렇죠. 그 상황에서 유엔 쪽에 이야기를 해서 꼭 틀었어야 네, 꼭 되느냐라는 들으셔야 또 되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어젠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들어갔죠. 고발이 됐습니다. 그 어떤 사안이냐? 당시에 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대해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라는 감청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청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비서실장을 시켜서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를 지금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수사 결과 밝혀진다면 이 사건의 진실이 좀 밝혀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원장은 그러한 그 보도 자체를 완전히 지금 허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단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비교 공무원의 그러한 이 죽음, 억울한 죽음의 상당한 이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 진상조사를 둘러싼 이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실을 가리는 하나의 장애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가 이 사안에서는 일단은 지금 침묵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아닐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 제3의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나서서 이 사안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이 그 주체가 돼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이러한 사안일수록 저는 특검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비교 공무원 부분과 관련해서 당장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과거 2013년도에 나왔던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 관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그 논쟁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뭐 지금 SI라는 정보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권적 차원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됐다는 부분은 결국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회의록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 자체가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2012년도에 NNL과 관련된 이 지금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진실을 가리자고 해서 그 공방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제3의 그러니까 지금 독립된 수사 주체인 특검이 나서서 여야의 정쟁적 요소를 배제하고 정말 진실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뭐랄까요 수사 또 이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장치가 마련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좀 나름대로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진실을 밝히는 방법에는 감사원이나 국방부나 합참의 감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검찰 조사도 좀 그렇고 우리 특검 가자. 지금 안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가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지금 박지원 원장이 만약에 그것을 소각을 했다면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 이거 월북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월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박지원 원장이 정말 그거를 폐기를 해버렸다면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 국면 전환이 되는데 박지원 원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사안이 국정원에서 당시 국정원장을 고발을 한 겁니다. 수사 의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줄줄이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그때는 국정원이 당시 그 전직 원장을 수사 의뢰 또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 그 작업 문제 이런 것이 막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발을 했다면은 탁직에서 고발을 했다면은 국정원에서 분명한 증거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원의 1급 21명인가가 전부 다 대기 발령을 받았죠. 그리고 새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은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가 아니고 고발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고발한 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면은
이것은 특검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검찰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게 그 진위가 밝혀질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 사안만 얘기해도 사실 길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연결되는 주제. 지금 최근에 그저께부터 해서 국민 여러분들 많은 사진 보고 계실 겁니다. 통일부에서 북한 어민 두 사람이 이 판문점을 강제로 이렇게 끌려서 넘어가는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충격을 받고 계신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결해서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이어서 정치본색 두 번째 주제, 탈북 살인 혐의자 북송 사건입니다. 탈북 어민 2명을 북송할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한국 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한국법에 따라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송 살인 혐의자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네, 이것도 참 아리송한 주제입니다. 2019년 당시에 그 선박에서 동료 선원들 포함해서 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어민 2명이 있었다. 정말 흉악범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강제 북송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통일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2년 8개월이 지나고 지금 어떤 발표가 있느냐. 이거 지금 강제 북송이 반인륜 범죄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때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가 뭐가 다른 것인지, 상황이 뭐가 달라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그 북송 어민 사진을 보고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북송 어민들이 그러니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사실은 그 사진 장면으로 보면 저는 좀 상당히 그때의 주장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진에 보면 지금 그러니까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이 탈북 어민들 같은 경우가 북한에서 진짜 강력한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남쪽에서 살고 어떻고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원래는 지금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북한의 내륙인 자강도로 아마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안 되고 다시 바다 쪽으로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뭐 남쪽에 기순 뭐 자시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 역대 북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해상으로 넘어오든지 그러니까 지금 육상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보통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순 의사를 잘 밝히질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조사가 보통 한 2달씩 이렇게 길어지는 과정에서 남한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면서 기순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무려 그러니까 단 5일 만에 지금 그러니까 이 기순 의사 없다. 그러니까 진정성 없다 해서 지금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사안조차도 상당히 섣불리 판단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 지금 자필로 기순 의향서를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 북송 어민들의 북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 지금 뭐랄까 인권적이고 여러 가지 규범에 의한 그러한 판단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꼭 짚어주고 싶은 부분이 결국은 지금 우리 헌법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가 영토 규정인데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이 강압권으로 넘어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법 관할권도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을 도외시한 채 북한 이탈 주민법에 보면 이탈 주민보호법에 보면 흉악범죄 같은 경우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걸어서 강제 북송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헌법적 가치하고 지금 반하는 부분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남북한이 각계의 독립된 그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맞느냐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영토 규정을 짓고 있는 3조,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했던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겠냐라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앞에 그 공무원 피살 사건과 달리 탈북 살인 혐의자 이 북송 사건은 10장의 사진,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으로 저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거 두 갈래로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그 인권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아무리 그 흉악범의 인권 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그 의회나 전 세계적으로 이 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 한국의 어떤 뭐 후진성, 야만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상황인데 그 북한 인권 그러니까 흉악범이냐 뭐 흉악범이라는 것도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3명이 16명을 살해를 했다고 하고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한 명이 체포되는 바람에 2명이 다시 바다로 나왔다가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16명이가 왜 나왔냐면은 북한 내용을 감청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16명 살해범들이 갔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3일 동안 하고 저절로 보냈기 때문에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고발이 된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인권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점도 제가 조금 전에 서해 공무원 사건은 그 시점이 이 뭐 종전선언이 있었는데 이 시점은 그때 그 하노이 노딜 회담 그 아무 성과가 없는 미북 회담 그 직후고 또 부산에서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김정은에게 어떤 환심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은폐를 했다가 그다음에 은폐가 들통이 나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은폐를 했다는 건 이 사건이 알려진 거는 발표한 게 아닙니다. 통일부가. 이 JSA 그 경비대대장이 지금 이 그 2명이 여기 도착을 해서 판문점에서 송환을 할 거라고 김유건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문자로 보고를 한 게 기자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은폐를 시도했던 게 그 들통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그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분명히 자술 그 응가는 기소원 의향서는 썼는데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본인들은 죽더라도 북한에 가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뭐 머리를 막 콘크리트에 찍고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남북 관계를 그 원만하게 이끌게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은폐를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한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시점이 참 묘합니다. 당시 이 북한 어민 2사람을 인계하겠다고 통보했던 날이 11월 5일이었는데 이때가 그 친서를 주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꼭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거 북한 바라기 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어민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점에 대해서 묘하다. 상당히 묘한 측면이 있죠. 앞서도 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결국은 한반도를 평화구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원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목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사실 우선시되고 기본적인 것은 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겁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저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경우에 저 사람들이 극형에 처해질 것은 거의 뭐 불문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사후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유를 했다고 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북송 어민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지금 남북 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옛날에 1992년도에 채택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실효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이러한 식의 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오는 경우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전혀 이 규범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남북 간에도 이 범죄인 인도 협정 같은 그런 식의 또 다른 하나의 남북 간의 그러니까 연계 고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열렸던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에 지금 데리고 와서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 물꼬를 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구가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던 인권, 민주, 진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폄훼됐던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은 문정부 내내 북한 눈치 보기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런데 정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어떤 한반도 평화 시계를 멈추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생명, 가장 기본적인 인권,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은 그 부분도 좀 참작이 되겠죠. 결과가 좋다고 가정이 전부 다 뭐 정당화 되는 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그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서 지금 남북 관계가 정말 정상화되고 좋고 서로 왕래도 하고 그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거를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 진영 안에서는 우리가 불가피했다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가 그 과거로 그대로 완전히 해결을 했죠. 심지어 뭐 개성에 있는 남북 그 연락사무소까지 폭발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얻은 것이 없이 국제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야만성이 있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바람에 후폭풍이 있었는데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에 탈북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던 탈북민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그때 사진은 공개가 안 됐지만은 그때 경찰 특공대가 뭐 두건을 씌워서 데려가고 포성을 해서 넘겼다는 그건 다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니 한국에는 탈북민들이 벌벌 떠는 상황이었고 북한은 또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내부 단속을 하면서 우리를 배신하고 남한으로 내려가면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온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정치적 선택을 한 건데 그 결과마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거죠. 지금 그 유엔 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이런 조사를 위해서 한국에 오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쪽에서 협조하지 않아가고 결국 못 왔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또 당시 그때 서훈 국정원장이 탈북자 이 합동신문을 조기 종료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또 고발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질질 끄다가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끝내라. 그래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3일, 5일 만에 인계를 한 거예요. 정말 흉악범이었는지,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든 흉악범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살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최종 지시가 누구냐. 지금 이 국정원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나 이 조사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게 아니냐. 국정원장을 넘어서서 그 윗선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최종 지시자는 누구이냐. 문 대통령까지 갈 것이냐. 책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결국은 저는 앞서 그러니까 지금 그 피격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북송 어민 사건의 문재인 정권이 이런 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숙했고 또 상당히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성이 너무 진하게 지금 배어 있다. 예를 들면 앞서 뭐 이제 해경은 그 피격 공무원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왔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180도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이번에 통일부가 사실은 이 북송 어민에 대한 진실이 뭐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이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엄청난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잘못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정권이 현 정권이 뭔가 이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한 하나의 노림수를 갖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러한 그러니까 진실 규명과 거기에 따른 이 지금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자체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또 특히 최종 타깃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2009년도와 같은 그런 비극적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또 한 번 칠곡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임기 말 이후에 참 비극적인 일들, 가슴 아픈 역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느냐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벌써 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한쪽은 정치보복, 한쪽은 적폐청산,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게 주장을 다 했잖아요.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결국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건데, 지금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수사를 확대하고 사진을 공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면 전환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진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시점에 그러면 이게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이렇게 하니까는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문제다 이런 코멘트를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보면 세 군데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안에 있는 국가안보실에서 움직이죠.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실장 그 1차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국정원에서 움직였죠, 지금. 국정원에서 소은 원장을 중심으로 조기에 이 조사를 매듭시키고, 왜 시점을 맞춰야 되니까. 초청장 보내는 시점을 맞춰야 되니까. 김정은에게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 조기에 매듭시켰으면 국정원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일부가 움직였어요. 통일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통일부, 국정원, 국가안보실 이것을 통솔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죠. 단 한 사람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다음으로 한번 마지막 주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북풍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떤 이런 폭로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런 난관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김나연 아나운서 나와보시죠. 세 번째 주제, 폭락 지지율 탈출의 수단입니다. 앞에서 토론해본 두 가지의 이슈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사건들을 두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은 추락하는 지지도를 국면 전환을 통해 끌어올려 보겠다는 셈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전 정권을 털어내기를 누가 기획하는지, 혹은 정말 진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접근인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지금 취임 2달인데요. 흔히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허니문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원래부터 지지율이 낮게 좀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0%포인트까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정 운영의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심지어 보수나 중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민생과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퍼펙트 스톰 앞에 있는 우리 국민들 앞에서 지금 아까 뭐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로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당장 시급한 민생이 시급한데 지금 과거 정부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고 또 얘기하는 국민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국면 전환용으로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득으로 작용할까요? 실로 작용할까요? 저는 뭐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한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 가장 큰 뉴스가 사실은 지금 이 세계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각국이 지금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금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 5% 그러니까 지금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0.5%죠. 0.5%를 올리는 소위 말하는 이 빅스텝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 정도로 큰 뉴스가 다 지금 이 북송음인 이 사건에 다 지금 묻혀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지금은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 상당히 뉴스의 흐름을 분명히 갖고 가고 있구나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그러니까 피격 공무원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딱 하나의 짜여진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구도에 따라서 딱딱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피격 공무원에 대한 진실을 해경이 느닷없이 번복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국방부가 맞장구를 쳐요. 그리고 여당이 이 진상 TF를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전을 벌이죠.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쭉 해가고 난 뒤에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재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국정원은 자체 감찰을 통해서 이 지금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을 하고요. 통일부는 여기에 맞춰서 북송어민 사진을 공개를 해요. 그리고 또 어제 검찰은 전격적으로 국정원 압수수색에 들어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지금 이 우연히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뭔가 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 일종의 전 정권에 대한 종북몰이 캠페인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 정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의 대책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잘못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진상을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부분들이 이 현 정권의 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소비될 경우에는 저는 더 큰 후폭풍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칫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좀 마치 짜진 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영혼 없는 공무원 얘기하시는데 이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 통일부가 낸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3년 전의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는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아마 전주의 의원실에서 뭐 자료 요청을 했겠죠.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자료가 있다는 걸 알고 했겠죠. 알고 했을 텐데 그 전에는 물론 정권이 문재인 정권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 전에는 뭐 아무도 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어도 자료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캐비넷에 넣어놨던 게 다시 올라오는 거 맞아요. 그걸 수사도 다 그래요. 수사도 지금 다른 울산 수사나 월성 수사나 다 그렇고 지금 이것도 캐비넷에 들어있던 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옳은 방향인지 그런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죠. 퇴임하고 나서도 양산에 가서 지금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 등산에서 오이 먹는 그 사진을 올리니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는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주 놀라운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 하셨잖아요.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한다가 37, 못한다가 57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아주 정말 극중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것 민주당 지지층만 딱 놓고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3.3%입니다. 지금 2달 됐는데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가
93%예요. 민주당 지지층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이 41%가 표집이 돼 있어요. 전체 2,500명 중에서 41%가 내가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하고 밝힌 사람이 응답이 그 3.3%뿐이 안 돼요. 윤석열 지지가 2달 만에. 그리고 반대한다고 93%가 나오는 이 상황이, 그럼 이 상황이 되면은 보수나 중도에서 아무리 지지를 많이 해도 전체는 37%가 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파, 반대하는 그 사람들, 3.3%밖에 지지 안 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또 이 어떤 뭐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이런 정책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이 양쪽 갈라치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갈라치기 있었으면은 한쪽에 있는 그동안 5년 동안 있었던 한동훈이 이야기했듯이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야반 도주하느냐, 이 금수저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걸 도려내고 다시 국민을 시작하느냐, 이 두 가지일 텐데 지금은 후자 쪽을 택했기 때문에 이 전 정권에 대한 이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양쪽 갈라치기,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정치권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칫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는 듯한 좀 의심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물론 잘못된 것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만 캐비넷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꺼내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진전이 됐을 때 이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떨어진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저도 아까 뭐 패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데는 회의적이라고 저는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뭐 송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을 그러면 완전히 포위하고 고립하고 배척하는 식으로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근데 지금 국정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자신의 지지층 결집시키고 거기다가 중도층을까지, 그러니까 여론을 포섭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의 반대편 사람들까지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으로 갖고 간다고 한다면 성공한 국정을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 계층을 아예 그러면 코너로 몰아붙여서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쥐를 완전히 구석으로 몰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이 국정 운영 방식이 맞느냐는 것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일종의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 때마다 항상 이야기되는 정치보복의 냄새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치보복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지금 대상이 뭐냐?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금 수단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 정권에 비해서 일종의 북한에 대한 지금 당근보다는 채찍에다가 좀 더 강한 비중을 줄 수밖에 없는 정권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대북 정책에는 나름대로 일관성, 뭐랄까요, 그러니까 신뢰성,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 효율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강대강으로만 이렇게 몰고 갈 경우에 과연 지금 그렇다고 아무리 강대강으로 몰고 간다 하더라도 협상과 대화를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없이 이런 식으로 캠페인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똘똘 뭉치는 것도 문제지만, 북한이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의 처지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이 국정원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정원이 또다시 정쟁의 한가운데로 또 끌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저는 가장 큰 하나의 나름대로의 업적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국정원을 정치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피격 공무원 사건, 그리고 북송어민 사건 등으로 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도의 기밀이 요구되는 국정원이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저는 말 그대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진보 정권은 말이죠. 진보 정권이 잡으면
국정원을 어떻게 탄압을 합니까? 부패를 갖고 탄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DJ 김대중 정권이 잡았을 때 당시 안기부를 어떻게 처단을 했죠? 이 그 강삼재 당시 그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갖고 그러니까 여러 이 정치 세력들에 나눠졌던 이 정치 자금이 안기부 자금이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노무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잡고 난 뒤에는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단죄를 했죠? 국정원에서 하는 이 특수활동비 이를 대통령이 줬다 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그리고 또 국정원 전직 국정원장들을 처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은 국정원을 처단할 때 그러니까 부패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처단합니다. 근데 이 지금 거꾸로 보수 정권은 어떻게 하죠? 앞에 진보 정권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처단을 하냐면 일종의 이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북, 친북 이런 낙인 찍기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01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뭘 했죠?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에서 그러니까 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북한에게 그냥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원에 대한 단죄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금 피격 공무원이라든지 북송어민 이 부분에서 전 정권 종북 정권 맞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단죄를 하는 식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종북, 친북, 낙인 찍기 이런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을 정치 영역에서 좀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썼다고는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면 여전히 국정원이 활동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했구나라는 거를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원이 낙인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낙인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 활동을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한 거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은 그 뭐 종전 선언을 위해서 뭐 어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몰이로 몰고 갔다든가 아니면은 그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답방을 위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은 자 그런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치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 걸 국내 정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치 행위에 그것을 이용을 하면은 국정원이 정치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을 했는데 이 뒤에 윤석열 정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만 딱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원훈도 다 옛날로 바꿨죠. 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정원의 기본 이 정보맨들은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를 캐서 북한과 대립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북한과 대립하는 기관이지 박지원 서훈처럼 북한과 협력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직 국정원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북한과 교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안에서 뭐 정보도 삭제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정원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양쪽으로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권력기관들을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자주 쓰는 말 중에 법과 원칙. 법대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나를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많은 국민들도 나의 국민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합해내는 어떤 대통령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많은 상황들이 이게 적폐청산이든 아니면은 뭐 정치 보복이든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뭐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만 짧게 30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걷어내는 그러한 식의 접근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그러니까 특검이든 아니면 여야의가 다 참여하는 공동의 뭐 이렇게 특별위원회 아니면 정보위 차원에서의 그런 합동 국정조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정치색을 저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부터 뭐 신적폐는 청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과 별개로 본인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게 93%인데 그 93%도 만약 그것을 따로
따로 분리해버리고 간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 스타일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93%를 설득을 하고 어떤 정책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그 탈북 어민들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3년 전의 해경과 통일부 그리고 지금의 해경과 통일부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만약에 정권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이런 국가기관 그리고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국민의 목숨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라는 거는 깃털보다 가볍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바위로 눌러 놓아도 반드시 날아오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정확하게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네, 생방송 정치분석 오늘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